이고 말이지. 아이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렌스는, 예. 렌스의 이 작품 가정교사는 18세기 후반 1774년 작품인데 18세기 후반의 독일의 여러 문제,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 당시 장교가 프로이센의 장교는 결혼을 할 수 있었는가? 결혼을 안 한 장교가 많아서 또 이 사회 문제가 돼서 시민 계급의 딸들이 뭐 무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고, 가정교사의 문제, 그 사교육의 문제지. 그래서 이 작품의 부제가 말이지, 가정교사 혹은 사교육의 장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사교육의 장점이라고 해서 작품을 나만 읽어도 사교육의 장점은 그냥 사교육의 폐해라. 그런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비꼬아서 이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 여러분 느끼셨죠? 그러니까 네. 18세기 후반의 독일의 여러 사회 문제, 그러니까 귀족과 시민 계급의 갈등, 그다음에 귀족 계급의 위선과 오만의 문제, 무슨 뭐 별별 문제가 다 있어. 그 장교가 프로이센 당국에서 장교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 장교들은, 젊은 장교가 무슨 도덕적으로 뭘 훈육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그런 장교들의 성의식 문제, 그다음에 여자들의 교육 문제,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가정교사 문제 등등, 이 우리 조선조의 뭐 영정조 시대 때, 그 물론 정조 영조 때는 비교적 나았다고 그러지만, 이 뭐 여러 가지 당쟁 문제에다가 뭐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는 석굴암 그 건조할 때 8세기 정도는 우리가 훨씬 나았어. 여러분 다 독일 역사 나하고 공부했지만 8세기에 이제 칼 대제의 그 오토 대제가 뭐 겨우 들어와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뭐 불교 미술에서 말이지, 그 석굴암은 오늘날 봐도 모두가 그 감탄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걸 만들 수 있는,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자, 지금 너무 길게 이야기했죠. 지금 오늘 작품이 복잡하고 지리멸렬하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여러분 혹시 읽다가 너무 골치 아파서 그냥 놔뒀다, 오늘 뭐 토론에 될 수 있는 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기분도 드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셨어. 그냥 뭐 대강 지나요. 근데 내가 약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올해의 마지막 강의가 이런 복잡한 작품을 다루다가 끝이 난다는 게 너무 참 미안하고 섭섭하네. 자, 전명주님 어디 계세요? 야, 지금 마이크를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만히 있을게. 지금부터 진행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명주입니다. 뭐 굉장히 질이 멸렬하고 그 복잡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지만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지는 내용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다 수용 혹은 캐치를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폭풍과 돌진 시대의 그 대표적 드라마 작가인 렌츠
가정교사 혹은 사적 교육의 이점이라는 제목의 우리가 그 희곡을 읽게 됐는데요. 이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이 책이 자유라는 문제를 이제 다루었다. 고 말씀하셔서 저도 읽으면서 제일 좀 꽂혔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에 많이 언급된 부분이었거든요. 네, 이막에 1장 로이퍼 목사와 추미론 의원의 대화 부분에서 많이들 이제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추미론 의원이 목사 로이퍼의 아버지인 목사에게 하는 말을 잠깐 읽어볼까 싶어요.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이제 추미론 의원이 로이퍼에 대해서 목사에게 그런 자제를 두셨으니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3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추미론 의원의 대화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미리 말했지. 소령이 아드님 머리를 잡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면 소령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오. 아드님이 거기서 무엇을 하겠소? 목사님은 아버지이면서 그런 식으로 아들의 행복에 대해 눈과 입과 귀를 닫고 계시오. 게으름뱅이 노릇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게 하고 있어. 매일매일 지극히 귀중한 시간을 아무것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같이 타락할지도 모르는 젊은 도련님과 앉아 헛되이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먹고 자는 데 바치면서 노예 사슬에 묶여 한숨 짓고 있어. 부인 마님의 손짓에 매여 있고 주인 나리에 주름살을 들여다보며 눈치 보고 있어. 배가 부른데도 먹어야 하고 배가 고파도 금식해야 하며 오줌 누고 싶은데도 펀치를 마시고 걷고 싶은데 카드 놀이를 해야 하오. 자유가 없으면 인생은 내리막길이요. 자유가 인간의 원소인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요. 자유를 포기한 인간은 자기 피해 가장 고귀한 정신을 독살하는 것이며 활짝 핀 인생의 감미로운 즐거움을 지식시키는 것이며 자살 행위인 것이요.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요. 39페이지에 또 추미론 의원의 이제 대화 부분에 보면 먹고 마시는 일 외에 자신의 이상을 더 높은 행복을 위해 고양할 줄 모르는 불행한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사육될 수 있으나 학자라면 자기 영혼의 고귀성을 느끼고 있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유라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인상 깊었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먼저 그러면은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이초희 선생님 감상평과 마음에 담는 구절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것,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자유 부분, 가정교사라는 직책으로 일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한 거를 얘기했을 때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추미론 의원이 얘기하는 목사님은 아드님을 하인이 되라고 키우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한 움큼의 돈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팔아버린다면 하인과 다를 게 무엇이겠소. 그는 노예인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유를 잃어버린
그거를 노예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는 뭐 지금도 가끔 그 느낌이 같이 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가끔은 그 뭐 노예까지는 아니래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와닿았고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교사를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그 맨 뒤에 맨 마지막 부분이 그 189쪽에 그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츠가 이 아이는 너희 여성적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교사에 의한 젊은 처녀들 교육이 갖는 장점의 슬픈 담보물이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정교사 본인 또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그 시스템 학생들에 대한 것도 여기에 같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가정교사의 그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 쪽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부분이 조금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상평도 함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네. 저는 네. 이제 그냥 간단하게 거세당한 가정교사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물론 본인이 스스로 거세를 했지만, 결국은 그 가정교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라든가,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세돼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거세당한 가정교사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육헌수 선생님과 이고영 선생님도 비슷한 부분들을 이제 그 의견에 써서 보내주셨는데, 이고영 선생님 그 감상평과 질문 그리고 그 마음에 남은 구절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겠어요? 예, 마음에 남는 구절이 초이쌤하고 똑같은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저도 마음에 남는 구절 39페이지에 한 꿈의 돈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팔아버린다면 하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소. 이 부분을 골랐고요. 그리고 이제 감상평은 제가 쓴 거를 읽으면 시대를 떠나 가정교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교사라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자기 길을 찾기 위해 방향을 모색해 보지만 없는 자에게는 한 움큼의 돈 때문에 자신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경제적인 거랑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지향하는 큰 꿈을 위해서 뭐 여기 이런 영향력이 있는 집에 들어와서 거기서 기대기도 하겠지만 또 더 다른 길을 원하기도 하는데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여기에 또 매이게 되니까 자기가 나아갈 바를 조금 못 찾아가는 경우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도 아이 때문에 사교육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뭐 가정교사까지는 아니지만 과외 선생님으로 이제 집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정말 자기 꿈을 알아서 잘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기 학업에 더 집중을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절절매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들로 인해서 많이 스스로 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또, 네, 육헌수 선생님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한테 보낸 의견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육헌수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근데 이 작품을 끝까지는 실은 다 못 읽었고요. 이제 앞에 읽다 보니까 이 작품의 가장 그 꿰뚫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제일 첫 문장에 그 로이포가 자신의 신세를 써놓은 이 장면이
모든 게 그 로이퍼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본인이 그 추미론 의원의 이야기처럼 추미론 의원은 가정교사 제도를 굉장히 없애고 공교육을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가정교사라는 경제적인 그런 토대로 해서 어떤 시민계급의 한 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서 그 인간 스스로의 그 자유와 또 돈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한 내용의 글귀였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인생은 내리막길이요. 자유가 인간의 원소인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오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그 18세기의 독일의 그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또 시민사회에 형성되는 그런 그 과정 속의 귀족과의 그 역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작품을 끝까지 이제 읽어보면서 좀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좀 열심히 읽긴 했는데 다 못 읽어서 뒷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 읽어도 참 내용을 파악하기가 처음에 좀 복잡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최현미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네,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여기 읽을 때는 중간 정도 100페이지 미만 읽었을 때 숙제를 하느라고 추려서 그 부분을 추렸는데요.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45페이지에 그 추민원 의원이 하는 말에 목사는 여기 와서 자신도 가정교사였다가 목사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정교사라는 직업을 아들이 꼭 유지를 해야 어느 뭐 직업이나 뭐 어떤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나 사다리를 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그 추미런 의원이 말하자면 자기 아들이 그 로이터가 가정교사로 있는 그 소령의 형이니까 사촌까지도 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속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만 얘기를 하고 추미래 의원은 그래도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그 지적으로 좀 성숙해 있는 사람이고 전반적인 이 제도를 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45페이지 밑에 추미런 의원이 하는 말이 목사가 그 바로 위에서 모든 귀족이 의원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의원은 가정교사 그만두고 다른 자유를 얻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제 목사는 모든 귀족들이 의원님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추미령 의원은 그렇다면 평민들 의견이 나와 같아야 하고 궁핍하면 귀족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약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차피 이제 우리 귀족 아이를 가리키는데 귀족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 평민 출신의 그 만능인인 가정교사가 춤도 가리키고 뭐 그 공부도 가리키고 이렇게 해야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되고 게다가 또 그 밑에 부모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뒷페이지 46페이지에 가면 가정교사가 채워놓은 항아리에 자꾸 구멍을 뚫으니 사회가 바뀌려면 이 평민 계급인 가정교사의 역할이 큰데 또 평민 계층의 생각이 다 바뀐다면 귀족 사회도 그 자라나는 그 다음 세대들도 변화할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꾸 방해꾼인 부모들이 있고 하니 이렇게 그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 끝까지도 읽어보면 이 추미란 의원이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가장 그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버지 이 어떤 이제 저는 감상평에도 했지만 시대
오늘의 우리나라나 뭐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귀족 자제는 귀족처럼 대물림해서, 근데 여기 캐릭터들을 보면 추미애 의원의 자녀 아들인 프란츠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젊은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올곧다 쉽게 잘하고, 소령의 그런 자제는 또 그 자제의 그런 비슷한 그 성품들을 보이고, 또 이런 이 목사의 자제인 로이터는 또 아버지가 했던 전철을 그렇게 밟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세상사가 다 이렇게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른 문장은, 이 챕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추미애 의원이 그 가정교사의 역할이나 이런 거나 평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다음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다시 꼽았습니다. 네. 저도 추미론 의원에 좀 주목을 해서 맨 처음에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10페이지에 그 추미론 의원이 발언하는 부분을 줄을 쳐놨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또 저희 알모 최영민 선생님이 인상 깊었던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알모께서 그 부분, 네, 감상평과 함께 인상 깊었던 부분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좋았던 부분으로 그 부분을 꼽았는데, 요즘 이제 계속 그 대를 이어서 변화하지 못하는 그 세상, 이거 때문에 계속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쪽에 추미론 의원이 수령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나중 말은 치워 여보게, 우리 자식들이 꼭 우리처럼 되란 법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네. 시대가 변하고 윤리나 환경 모든 게 변하는데 자식들이 그 애비를 꼭 베껴놓은 듯 생생한 모사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왜 땡땡땡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땡땡땡 해서 뒷말을 그냥 생략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저기를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이제 이거에 뭐 감상평이라고 할 거는 없지만은, 이게 고전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독일 문학사를 하면서 읽는데, 이 고전이라는 작품들을 이 수업 때문에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가, 지금하고 왜 이렇게 안 다르냐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18세기에 쓰여진 작품이고 읽고 있는 우리는 21세기에 읽잖아요. 그러는데 지금의 문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요즘 같은 때도 이게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라는 것이 본인이 그나마 노예라고 생각을 하면 모르는데, 노예라고 본인이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여기 이게 지리멸렬한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사교육의 장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내 자식은 가정교사에게 가르치지 않겠어 라고 선언을 하고, 근데 이런 선언이 지금 18세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독일 공교육은 그나마 우리의 공교육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미 여기에서 벌써 18세기 때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와서 브레이튼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걸 재조명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교육이 좀 상황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지리멸렬하지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네. 내가 한마디 여기서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말하고 넘어갈게요. 네. 내가 지리멸렬을 하다는 것은 이 말이죠. 작품 구성이 가정교사면 가정교사 문제에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3원칙의 입장에서 가정교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프리츠의 무슨 할레 대학의 대학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데 너무 말하자면 삼통일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극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상적으로 되려면 하루 안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면 좋고 장소도 이쪽 할레에서 일이 벌어졌다가 저쪽 무슨 베를린에서 또는 장소가 자꾸 변경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줄거리도 중요한 사건 하나를 잡고 가야지 곁가지로 자꾸 다른 사건이 끼어들면 너무나 뭔가 복잡해지고 지리멸렬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고생하셨겠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이고. 자, 그거는 그렇고 여기서 내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추밀 고문관 있지. 그러니까 소령의 형이 그래도 비교적 사교육의 단점, 그 다음에 공교육이 빨리 실현돼야 된다는 이상주의적인 말을 많이 하는 최현미 님의 말씀 맞다. 중요한 인물인데 독일 문학사에서는 말이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개 목사이거나 목사의 아들이거나 그렇다고. 귀족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작품에서는 시민계급의 아들이 가정교사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게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이상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소령의 형, 그러니까 소령의 형으로 일단 귀족으로 내세웠다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야. 독일의 귀족이라는 게 되게 그냥 우리 요즘 무슨 후보로 나온 검찰 그 양반 같이 문학 작품이고 뭐고 전혀 안 읽고 자기 하던 일만 해갖고 말이죠. 말에도 실수가 많고 그냥 상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게 귀족이야 그 당시. 그런데 이 귀족 중에 한 주인공이 아주 의례적으로 말이지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인물은 독일 계몽주의의 이상주의야.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에도 한국의 지성인들이 말이죠. 우리가 서양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는 너무나 낙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령 기후 문제 같은 게 대두될 때 이게 인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선하게 발전하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한국에서도 요즘 한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계몽주의는 귀족이 일으킨 게 아니고 시민계급이 일으킨 거예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프랑스 장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든지 사회 계약설 거기에 자유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계급의 평등 이걸 전부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기 모두 시민계급이 주장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작품에서는 그런 걸 주장할 만한 인물을 설정을 렌츠가 시대적으로 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나오려면 말이죠.
정말 서양사회에서 어렵다고. 왜냐하면 귀족은 만날 저녁에는 뭐 댄스 파티에 춤춰야 되고 말이지. 예? 낮에는 여러 뭐 사무 보면서 군주에게 아첨해야 되고 또 자기 귀족들끼리는 또 서로 뭐 자리 다툼을 해서 누가 가령 식탁에서 1등석에 앉고 누가 뭐 초대해 준 사람의 바로 앞에 앉느냐, 뭐 누구 그 귀부인의 옆에 앉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정신이 빠져갖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계급이 지금 랜서는 이 인물 중에서 찾다가 보니까 한 사람은 이 추밀 고문관 이 사람을 택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저 엄혜숙 선생님이 그 주목하는 그 교사 말이지. 그 이름이 뭐죠? 펜세슬라우 교사 가난하게 저 가난하고 뭐 포도주나 한잔 하자고 말은 했지만은 보니까 우리 집에 지금 포도주가 막 떨어졌으니까 물이나 마시자. 뭐 물 마시는 것도 좋다. 내가 교사로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상을 해 주신다. 뭐 천당으로 인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이 작품에서 좀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의례적으로 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족이 이런 말을 하려면 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 당시 18세기에는. 그래서 렌츠가 이걸 또 인물을 잘못 그 귀족이 이런 말을 하게 한 게 약간 의례적이다. 예외적이다. 이렇게 난 말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부 작가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을 계속 하기 시작하면 그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도 나왔지만 그 다음 부분인지 몰라도 가정교사가 무슨 만능도 아니고 말이지. 가정교사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지도를 해달라면 그게 되겠느냐. 공교육에서 학교에서 수학 선생은 수학 가르치고 국어 선생 국어 가르치고 이렇게 과목마다 담당이 있고 이래야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 귀족이 동생 그대가 말하는 식으로 50년 이후에 우리 아들들은 다른 군주를 섬겨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잖아요. 그건 다 맞는 말인데 계몽주의자예요. 계몽주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귀족이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 말을 나는 하고 싶어요. 렌츠가 잘못 선택한 거야. 필요해서 할 수 없이 이 인물을 그냥 끌어 들어가고 귀족이 이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말이죠. 현대 한국에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든지 검사가 검경 언론 무슨 법조 이거 개혁을 해야 된다고 나서는 그걸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그 개혁의 필요성을 실제로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까지 설명 안 해도 되겠구나. 지금 내가 너무 벌써 길게 말했다는 그런 자성이 일어갖고 한마디도 더 못하겠다. 지금. 예, 미안합니다. 예, 전 선생 이야기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나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것은 계몽주의자다. 이 사람은. 즉 이 귀족의 소령의 형, 이 사람은 독일의 계몽주의자인데 독일에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귀족이 계몽주의자는 아주 드물어요. 왜 그러냐? 귀족의 생활 습관상 그들이 살고 있는
무슨 저녁에는 파티에서 춤춰야 되고 낮에는 군주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귀족끼리 또 자리 다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그 선구자적인 생각을 해서 이걸 누구한테 말한다든지 이게 힘들었다. 그 말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네. 예. 네. 너무 강력하게 말을 해서 뭐 그냥 토론하기가 싫을 정도죠. 그게 나의 단점이야. 왜냐하면 음혜숙 선생님을 본받아야 돼. 음혜숙 선생님은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만히 계시잖아. 그러니까 내같이 이렇게 뭘 막 주장을 해놓으면 여러분 지금 가만히 계시지만 아이고 괜히 뭐 우리 다 아는 걸 너무 강조하시네 이렇게 되고 사람이 아주 이게 그냥 볼 모양 없이 돼 결과적으로. 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명주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지요. 토론하십시다. 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짚어주시는 게 이 약간 이 상황에 대해서 알쏭달쏭한 것들을 좀 확 짚고 갈 수 있어서 저는 아이고, 오히려 날 그렇게 위로하실 필요는 저는 없으시고. 위로 잘 할 줄 예, 몰라요. 예, 선생님. 알았습니다. 예. 재청이요. 네. 동감. 그리고 아까 그 비슷한 부분에 자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정진환 선생님이 또 비슷한 부분을 짚어주셨기도 하셨고, 그 뭐냐 비극에서 희극으로 마무리되는 그 점이 좀 이제 의문을 품으셨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희극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비극으로 알고 있는 요 개념들이 조금 그 책을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 지금이든지 아니면 끝날 무렵에 어떤 거를 이 시대의 희극과 비극이라고 하는지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진환 선생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뭐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게, 많은 비극적 사건들을 매우 복잡하게 나열하면서, 마지막에는 갑작스럽게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감상평에 썼고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을 그 추미란 의원과 목사의 대화를 이제 저는 아예 그냥 그 챕터를 다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되게 화가 났던 이유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란 의원은 분명 귀족이고 기득권 계급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못 만든 제도 속에서 가정교사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직군일 수도 있는데 가정교사한테 네가 그만둬라. 가정교사는 백해무익한 직업이니 네가 그만둬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폭력이라고 느꼈고 그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게 저는 그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기득권을 가지고 그 나쁜 제도를 만든 당사자들이 너희는 이 제도에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가정교사라는 직업은 쓸데없고 백해무익하니 너희가 그만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인상이 남았고 기억에 남았고 막 화가 났던 게 현실적으로 그 월급을 주는 것도 처음에 더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너무 말도 안 되게 깎아 내려가고 그런 게 보면서 현실적으로 매우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자각이 돼 있고 계몽주의적 사고를 지닌 인물이라는 게 그게 흐름 속에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마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네, 이상입니다. 저희 기억은. 감상평 여기까지입니다. 하신 그 부분을 내가 아까 말한 거야. 뭔가 하면 이게 계몽주의라는 게 시민 계급에서부터 나왔다고. 왜 그런가 하면 시민 계급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옮치고 뛸 수가 없는 거라.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집중되어 있고 그 군주를 둘러싸고 있는 귀족들이 모두 이제 장관 같은 거, 추민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군주를 둘러싼 그 장관 회의 비슷한 거예요. 추민원이라는 게 뭐 나라의 정치의 회의지. 그 회의의 일원이 추민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밀회의, 국무회의, 국무위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현대 제도로 보면 국무위원이야. 그러면 국무위원회도 뭐 위원이 있지만 위원 중에도 또 무슨 주무장관이 있을 거고 이게 무임소 장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순전히 명예직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런 엄청난 자각이 있어 갖고 너 가정교사 하지 마라. 그러면 귀족들도 오히려 뭐 이상하게 돼 갖고 나중에 망한다. 그러니까 잘 되려면 뭐 공교육에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계급이 전형적이지 않다. 이 작품에서만 부득이 어떻게 다른 인물이 없어서 이 인물한테 그런 계몽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게끔 만든 것이 아주 예외적이다. 그 말을 내가 조금 전에 한 것을 지금 정진환 님이 그냥 또 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대단히 중요해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은 자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법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몽테스키의 그 삼권 분립 사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계몽주의인데 그 안에서 말이죠. 그 계급 안에서 갑자기 말이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윤모라는 검사가 갑자기 우리 검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죄를 덮어 씌워갖고 죄 있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고 이래서 그냥 재판에서 죄를 줘갖고 무슨 그냥 뭐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죄인 취급을 해서 뭐 몇 년 징역을 살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뭘 개혁을 하려는 걸 못하게 말이죠. 그냥 개혁하려는 사람 뭐 부인이 무슨 뭐 죄가 있다고 막 그냥 뭐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청문회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나하고 정치적으로 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갖고 말이죠. 그거 조금 그 회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검찰을 좀 개혁해야 되겠다.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흘려가고 언론에서는 막 그냥 이 사람이 뭘 뇌물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실컷 떠든 다음 그냥 기소를 해갖고 법정에서 뭐 죄가 없는 게 나타나도 또 무슨 조금만 죄가 어딘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죄를 덮어 씌워갖고 가령 뭐 서울특별시장이 안 되게 한다든지 말이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자체 내에서 나오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옆에서 고치려고 그래도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된다고 자연히. 왜냐하면 고치려는 사람 너는 죄가 없느냐 해서 그 사람 죄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가족한테 죄를 전부 그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 작품이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 중요한 시간에 이게 토론하자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립멸렬한 작품이라고 한 것은 이게 좀 뭔가 천재는 천재인데 이 자체 내에서 굉장히 머리가 뒷걸어서 말이지 끓고 끓어서 여러 모순이 한꺼번에 정리가 안 돼서 독자들도 헷갈리는 이런 데가 좀 많다. 이걸 내가 설명을 하고 싶었고 여기에서 다 좀
좀 뭐 복잡한 작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이해하시라 그런 뜻에서 지리멸렬 하다 그런 거지. 이 작품이 의미가 없으면 왜 지금 이야기하겠어요? 이게 다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도 관계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이 하셨지. 예. 그러니까 또 말이 난 김에 한마디만 더 내가 잊을까 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말이죠. 이게 뭐 촛불 혁명을 일으켜서 잘 될 것 같으니 이건 안 되네. 이거 이상한 놈들 아니야. 이것부터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 복잡한 그 기분이 드실 거야. 나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서양의 이 문학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양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사를 보고 있는 건데 독일에서도 수많은 앞으로 혁명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앞으로 그래요. 지금 계몽사상이 나타난 건데 여기서 뭐 고치려다가 안 되고 수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뭐 금방 달성했다고 야단했는데 그게 금방 달성이 되겠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고 그 욕망을 어느 정도 서로 제한 그 절제를 하고 협조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말이죠. 이런 그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꺼번에 뭐가 안 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완전한 민주주의는 이 지상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달성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의 민주주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뭐 오늘 이런 저 작품을 또 고찰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너무 쓸데없는 말 했네. 나중에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잊어버릴까 봐. 예. 네, 다음 추미란 의원과 함께 조금 이제 긍정적 인물로 묘사됐던 벤 체슬라우스에 대한 인상 깊었다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엄매숙 선생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추미란 의원이 귀족치고는 진짜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외적이고 좀 개연성이 없는 인물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목사라든가 아까 공교육의 교사는 훨씬 그냥 자기 처지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교사여도 가정교사는 귀족에게 약간 신분이 예속되어 있어가지고 왜 저는 갑자기 왜 같은 운전수라도 시내 버스 운전하는 거하고 어느 집에 뭐라 그러지 자가용 운전수하고 좀 그게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좀 문제도 중간에 보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신분적인 그런 예속관계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의 공교육의 교사는 훨씬 좀 자유를 누린다고 소박하나마 자기 이 계급에서 자기 자리에서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산책하는 자유 그런 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는 좀 좋다고 그냥 적었습니다. 그걸 그냥 읽어볼까요? 제가 좋다고 했던 부분. 네. 마음에 남는 구절인데요. 이게 99쪽이거든요. 쪽에 여기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99조 위에서 보면요. 그러면 빌어먹을 드시오. 당신은 마치 설사약 먹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려. 포도주 한 잔 하고 싶지 않소? 좀 전에 내가 포도주 한 잔을 약속했지만 포도주가 집에 없어. 내일이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일요일과 목요일에 포도주를 마시고 또 오르간 연주자 프란츠가 우리 집에 오면 특별히 마시지. 물이 이 친구야. 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리스어에 있어. 이 이치를 나는 학생 시절부터 알고 있다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달빛 아래서 파이프 담배 한 대 피우고 들판을 한번 거닐고 오면 잠이 잘 온다오. 대무굴제국 황제 부럽지 않소. 오늘 한 대 피워보지 않겠소? 그냥 이거 읽어보면서 그냥 그 뭐랄까 안빈낙도 약간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는데 사실은 뭐 그 모순되는 거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런 새로운 부분, 그 뭐지?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가정교사와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그 여자를 닮았기 때문에 나의 아이로 키우겠어. 뭐 이런 건 엄청나게 그 새롭고 현대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계급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제가 좀 같은 교사라도 같은 그 시민 계급이라도 좀 공적인 부분에 있었던 이 사람이 훨씬 더 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 해설 보니까 로이퍼라는 게 그 말의 뜻이 그 하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 대학 교육을 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은 하는 게 뭐 지금의 우리 현실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로이퍼가 자기 거세를 하는 부분이 되게 이야기를 확 또 흐름을 바꿔 놓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신 분이 조성순 선생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성순 선생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앞서 선생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듯이 이 책이 귀족들의 허영 그리고 가정교사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을 했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와 닿았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모두 다 가정교사라는 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서 살짝 비껴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로이퍼의 비극적인 서사가 이제 자기 거세를 통해서 전환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더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희극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는 더 비극적인 서사를 가진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도 로이퍼가 표현하는 이 아이는 제게 사랑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물적 충동을 달래는 것이 결혼의 행복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의 결말로 나아가게 되면 이제 구스테인의 사랑의 욕망을 그러니까 구스테인이 자신의 사랑과 별개로 또 자신의 그러니까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는 점이나 또 프리츠가 구스테인의 아기까지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의 이 서사의 결말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그냥 봉합해 버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굉장히 진보적으로 시작된 이 작품이 오히려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봉합을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게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앞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저는 추미련 의원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말들을 번지르하게 되게 많이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더 불편한 요소를 가져다 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제도를 비판한다던가 뭐 이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세계 안에서의 통합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군데군데 보여주는 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벤체슬라우스가 마지막에 이제 로이퍼의 말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손 없는 결혼은 태양 없는 대낮이나 매한가지야. 이렇게 진보적으로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부분들에 와서는 이렇게 자기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들이 이 작품 안에서 진보적으로 이끌어 나가다가 여전히 한계 지점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 이 작품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오히려 사랑의 관점이라던가 작품성에 오히려 저해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주 선생님, 네. 빠져있었다. 여기까지 이제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봤고요. 여태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름을 적고 누가 발표했는지를 적고 있기 때문에 한 분씩은 다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안 하신 분들 중에 이제 자발적으로 한번 어떤 부분에 이렇게 또 꽂히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할까요? 예, 그럼 제가 할까요? 네. 네. 저도 이제 책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모가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 잠이 들었었는데,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럴 수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알모하고 같은 부분이었어요. 저기 추미론 의원이 이렇게 우리 자식들이 꼭 우리처럼 되란 법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네. 시대가 변하고 윤리나 환경 모두 변하는데 자식들이 그 애비를 꼭 뺏겨놓은 듯 생생한 모사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서 이제 이 극 전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과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제 저희 한계겠죠. 그게 참 힘든 부분이라는 걸 늘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추미련 의원이 계몽주의자이면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들이 이게 이 전체를 보면은 흘러가는 스토리들이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요즘에도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느끼면서 아까 조성수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이 너무 갑자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선숙 선생님 손 드셨었죠?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책이 어제 저녁에 왔어요. 어제 책이 저녁에 와서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도 이제 오늘 기말고사가 끝나서 사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알모 선생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거를 이제 받고 이제 조금밖에 읽지를 못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조금 이제 다소 부족하지만 이 수업이 끝나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다 못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독일 이제 이 18세기의 독일의 이제 사교육 현실이잖아요. 가정교사라는 게. 근데 이게 아마 독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유한 귀족
층은 다 이제 가정교사가 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현실하고 별다른 게 없잖아요. 그때는 가정교사로 불리지만 지금은 과외 뭐 선생님이라고 또 불리는, 약간 이제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걸 좀 느꼈고, 사교육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낳은 약간 씁쓸한 이런 모순들을 조금 이제 알게 되었고, 뒷부분은 제가 읽지를 못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제 이제 주인공들이 대화를 나눈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이제 조금 이제 와닿았던 이제 부분은 146페이지에 로이퍼, 이제 이 친구, 도망갔었던 이 친구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동기가 다른 종류입니다. 후회, 절망이랄까? 저는 이게 좀 이제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이제 여자아이를 임신을 그렇게 시키고 이제 도망을 가서 나중에 결국은 본인이 못 견디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 146페이지 이제 요게 좀 와 닿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 마이크, 네. 송태경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거 다 같이 그런 자유의 문제 뭐 이런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분이 말씀하지 않은 거 뭐 하나 그게 제대로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정교사 이때 18세기 이때까지는 뭐 아기를 낳으면 귀족은 유모가 키우고 뭐 교육은 가정교사가 맡고 그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프리츠가 적어도 너는 절대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맡기지 않겠다, 이런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가정교사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폐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하나 또 느낀 거는 거기서 이렇게 말썽꾸러기 그런 페투스, 그 소령의 아들 그 페투스가 188쪽에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님에게 쫓겨난 불행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한 부하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여기 아버지 돈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 유학을 위해 쓰신 돈입니다. 여기 그 돈을 돌려드리고 아울러 감사 말씀도 드립니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되었고 자본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아들은 이제 올바른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그야말로 독립을 선언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진입한 그 페투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자유의 상태 이런 것이 그 앞에 나온 것들과 대조해서, 그 가정교사와 대조해서 그런 자유를 획득한 자의 그런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분들하고 다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업데이트가 되는 바람에. 네, 저 얘기 좀, 네.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어저께 늦게 이게 와가지고 책이 오늘 방금 전까지 읽었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원래 가정교사라는 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담당했잖아요.
그 어떤 그런 관념적인 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그 독일인 가정교사를 굉장히 낮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19세기 작품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 18세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가정교사가 지식인층이잖아요. 시민 계급이면서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 계급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알고 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들인데, 이 18세기의 이 가정교사하고 이제 그 19세기 초의 작품인 프랑스 소설인 적과 흑에서도 그 줄리앙이 가정교사로 나오거든요. 거기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8세기하고 19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근대인의 모습 이런 거에서 좀 차이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그 계급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 귀족 계급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가정교사가. 그런데 이제 신분 상승은 용납이 안 되고 고착화되고 이런 거에서 여기서는 그 적과 흑의 줄리앙에서는 그 신분 이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는 그 귀족 계급으로 이제 그 귀족 여자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신분 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신분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교사가 로이퍼가.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유동성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능력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 중간에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근데 예. 제안은 있어요. 벤체슬라우스가 예. 좋은 교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귀족적인 선택 말고 예. 좋은 교사로서의 그런 제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걸 떠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인 계급이 아니라 좋은 교사로서의 너의 선택은 어떠냐 하면서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비유로는 맛에 대한 이렇게 그런 소련과의 식탁과의 거리에 대한 비유를 하거든요. 97쪽에 뭐라고 하냐면 맛이 있어 내 식탁은 소련의 식탁과는 거리가 있지요. 그러나 학교 선생 벤체슬라우스가 자기 소세지를 먹으면 양심이 소화를 돕지만 만델 씨가 버섯 소스를 얹은 닭고기 요리를 잡수신다면 삼키는 매 조각마다 도덕적 양심 때문에 목에 걸릴 것이요. 이런 그런 이렇게 실은 이렇게 좋은 교사라는 공교육의 교사와 이 그런 그러니까 로이퍼가 선택한 그 조건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이 맛으로 이렇게 그 식탁으로 이 거리감을 비교한 게 되게 탁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직 상승적인 모습보다는 이런 그런 좋은 교사의 자리하고 이 사람이 선택한 귀족의 밑에서 양심을 놓쳐가면서 사는 삶하고의 그 괴리감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너무 그러니까 토론이 조금 꼬이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이 렌츠의 이 작품이 아주 혁명적인 여러 소재와 형식적인 그런 혁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이해하기가 어렵고 아까 내가 그랬죠. 어떤 광석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광석인데 이걸 재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교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뭐예요?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교육이
지금까지 전통적인 가정교사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공교육, 그러니까 공적으로 학교가 더 생겨갖고 지금 의무 교육으로까지 되려면 지금 20세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뭐 무슨 학교를 만들었다든지 또는 어떤 군주가 나의 신하를 정말 옳게 양성해야 되겠다 하고 또 왕이 또는 군주가 학교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특수 학교가 있게 마련이고 귀족은 대개 가정교사를 썼다. 그 당시 18세기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가정교사하고 19세기 가정교사 예컨대 뭐 스탕달의 소설이라든지 뭐 또는 독일의 그 19세기 소설에 나오는 가정교사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작품에서는 가정교사를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를 해야 가정교사의 문제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교육 제도가 전체가 공교육으로 흘러가야 된다 하는 그 렌스의 혁명적인 또 민주적인 생각이 지금 전개되기 위해서는 가정교사가 무슨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는 레오폴트라고 남자의 뭐 그냥 버르장머리 없고 머리도 나쁘고 그런 애인데 그 위에 누이인데 이 누이가 그 자기 사촌을 뭐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렇게 부모가 반대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의 약속을 하고 있는 사이인데 그쪽 남자 쪽 저 프리츠가 할례 대학에서 뭐 복잡하게 돼가고 편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말이죠. 누나도 물론 배웠어요. 가정교사한테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한두 과목 배웠는데 그 유혹을 해갖고 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둘이가 거기서 같이 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당시의 그 신분 제도에서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는 자기 거세를 하고 하나는 자기 집을 떠나서 가출을 하게 돼서 이제 아기를 낳죠.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는 이 가정교사하고 이 가정교사가 18세기 가정교사의 전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의 독일의 가정교사 또는 독일이든지 프랑스든지 그 당시 유럽의 가정교사들은 시민계급의 지성인들로서 비록 귀족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얻어먹고 뭐 작은 급료를 받고 이렇게 살지만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이고 그 나름대로 이상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성희 님이 말씀하시는 그 19세기 가정교사하고 많이 다르네. 그 다른 거는 이 작품의 인물 설정이 이렇게 되어가고 다른 거지. 거의 모든 가정교사는 시민계급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인 비슷하게 로이퍼 아까 음해숙 선생님도 그걸 지적하셨는데 그리고 어디 뒤에서 김미란 선생도 그 말했는데 로이퍼가 F가 둘이라서 성이 좀 독일어의 라우펜 달리다 뛰는 자 경주자 무슨 100m 달리기 선수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슨 이런 로이퍼 또 뭐 장기 같은 데서는 뭐 그냥 군주의 신하로서 그냥 심부름꾼 뭐 이런 뜻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달리는 자이기 때문에 현대 도구에서는 로이퍼가 뭐 단거리 경주 선수도 되고 여러 의미가 있어요. 라우페는 달린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의미가 심부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심부름꾼, 하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그 사회 비판적인 안목이 있는 지성인의 면모가 없어지고 완전히 자유를 잃고 그 귀족 계급의 그 가정에서 뭐 부득이하게 아첨을 하고 식객의 구실을 하면서 억압을 당하는 이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이지 않지. 18세기 독일의 가정교사들은 모두 거의 다 전형적인 가정교사들은 사회 비판적이고 자유를 구가하고 모두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 상황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 귀족인 그 추밀 고문관이 오히려 이상주의자적으로 나오고 이 가정교사는 너무 사회 그 제도에 찌들려 갖고 무슨 죄인이 되어 갖고 자기 거세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19세기 프랑스나 독일의 가정교사하고 다르네. 그건 아닙니다. 가정교사는 그 당시 18세기 많은 독일 시민계급의 자제들이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비판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자면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서 직업이 비록 뭐 목사가 될 수 없었다든지 교수가 될 수 없어서 결국 가정교사가 됐지만 그래도 그 지성이 어디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말고도 뭐 말할 게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토론을 계속 해도 좋겠지만 아유 내 차례에 뭐라고 말할까 이런 괜히 그 긴장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꼭 말하고 싶은 분은 이제 내 말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수많은 문제점이 들어있다. 18세기 독일 사회의 문제점, 가령 결혼의 문제, 그 다음에 여성 교육은 누가 하느냐, 이것도 마지막에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공교육도 문제지만 여성 교육은 어떻게 되나,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신분이 다른 남자들이 귀족의 장교들이 시민계급의 아가씨들하고 놀다가 결국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독일 그 폭풍우와 돌진 시대에 많은 그 사회 문제가 생겨서 영화 살해범이 많이 나오고 그 괴테의 파우스트의 제1부의 그레첸 비극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문제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약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 다음 작품이 군인들이라는 렌스의 다른 작품에는 프로시아 장교들의 남성 본의적인 그 다음에 그 신분이 다른 여성하고 사귀다가 나중에 어떤 사회 문제를 야기하느냐, 이것도 렌스의 관심사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밀 고문관이 그런 말도 했죠. 50년 이후에도 같은 군주를 섬겨야 되겠느냐. 그때는 군주도 달라질 테고, 그 말은 안 했지만 군주가 다스리지 않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내 동생 너 소령 너는 너 아들을 그냥 군인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교육이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품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한 작품에 담았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기에 무리가 따르는 거예요. 한 작품 안에
어떤 테마 하나를 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요즘 특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어서 소리 안 나는 총이라도 있으면 그냥 쏘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뭔가 하면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 한다고. 소설 쓰고 있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나이 지금 80이 가까워서 간순히 소설 하나 써갖고 너무나도 참 자랑스럽고 또 이 소설이 뭐 그냥 내가 자랑스럽지만 또 내 마음에 안 들었었던 가슴 아픈데 지금 소설 쓰는 것을 무슨 뭐 소설 쓰고 있네 이래서 거짓말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대화 장면에서 그런 말씀 하시면 내가 권총이 아이 뭐 설마 그러겠나. 그렇지만 내가 그만큼 그 말은 사실 해서는 안 돼요. 소설 한 권도 못 읽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런 사람이 소설을 읽었겠어요? 박경리의 토지를 읽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국 현대사를 소설 안에서 말이죠. 우리 민족이 식민지 시절에 이렇게 간도로 갔구나. 간도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걸 우리 역사를 그 소설에서 바로 알지. 누가 역사가들이 뭐 예컨대 뭐 간도 연구 이런 국사의 그 성과를 보고 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역사학도 말고는 없습니다. 소설,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철학도 소설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철학의 뭐 야스퍼스의 무슨 뭐 예컨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고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철학도가 할 일이고 보통 철학은 소설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든 드라마든 간에 테마 하나를 옳게 그 작품의 형상화를 해서 그 연극을 보고 또는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뭔가 그 배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가들이 애를 쓰고 또 뭐 가령 가난을 무릅쓰고 그렇게 쓰다가 죽고 말이죠.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놈들은 대개 소설을 한 권도 안 읽었어. 읽어도 무슨 이상한 소설 있잖아요. 뭐 일본의 무슨 대야망 이래갖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느냐 뭐 이래갖고 그런 거나 읽었지. 인생 세사가 어떻게 돌아가며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걸 읽지도 않고 소설 쓴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은 정말 저하고 이렇게 같이 여러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소설 쓴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저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말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나 한 작품을 쓰려면 말이죠. 다 죽어갖고 유명하게 되는 겁니다. 렌츠도 모스크바의 길거리에서 그냥 방랑하다가 죽었어요. 이거 정신 이상이 나중에 와갖고 말이죠. 너무나 참 비참하게 죽은 천재인데 그런데 천재면서도 괴테나 슐러 같이 구조적으로 아주 완벽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아주 복잡한 피 끓는 인간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작품을 썼다고 그럴 때 내가 그 인간이라고 말해서 나도 그 후회했는데 이 렌츠를 내가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그만큼 사랑과 미움이 그냥 뒤섞여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엄혜숙 선생님 깜짝 놀라시는 표정이더라고. 저 양반이 왜 그 독일 작가를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래서 나도 정말 너무나 후회하고 뭐 나온 말을 갖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그 변명도 됐는지 모르겠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나.
렌츠는 천재적인 작가였는데 그 천재성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그 머릿속에 뒤걸었단 말이지. 그 나중에는 정신질환이 왔어요. 그것도 정신질환자 렌츠를 소설 작품으로 쓴 작가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뷰히너라는 작가가 작은 소설, 단편 소설을 썼어요. 렌츠. 야콥 미하엘 라인홀트 렌츠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상이라는 사람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상 이런 소설을 썼듯이 19세기에 뭐 50년도 더 지나가고 뷰히너라는 소설가가 저 드라마 작가가 소설을 썼어요. 그만큼 문제의 인간이고 문제의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이 완결되어 있지 않아요. 완결되어서 그거 잘 썼다, 정말 어디 빈틈없이 잘 됐구나 이러지 않고 뭐가 오펜에스 드라마라 그러는데 열린 연극, 그냥 완결된 연극은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을 되게 완결된 연극이라 그러고, 이 렌츠는 이 작품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형식이 아주 뭐 이 장면 잠깐 나왔다가 저 장면 나오고 장소가 많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줄거리도 말이죠. 주된 줄거리가 쭉 나가는 게 아니고 가정교사 문제를 다루다가 대학생들이 무슨 생활하다가 서로 돈을 많이 낭비해갖고 대신 감옥에 가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가정교사 문제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라. 이것도 물론 당대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지만 이 완결된 작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회 18세기 후반의 독일 사회의 여러 문제를 혁명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작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희극이냐 비극이냐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왔고 또 운산 선생님도 희극 비극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하고 이 렌츠의 이 드라마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말이죠. 우선 일반적으로 희극과 비극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희극과 비극은 뭔가 하면 끝에 해피엔드로 끝나면 뭐 희극이고 슬프게 뭐 주인공이 죽는다든지 뭐 이러면 비극, 해피엔드가 아니면 비극이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지요. 그리고 사실 그 상식은 맞아요. 맞지만 서양 문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포에틱이라는 시학이라는 책을 그리스 때 벌써 썼기 때문에 거기서 비극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극 이론에 어떤가 하면 끝이 비극으로 끝난다, 끝이 해피엔드로 끝난다, 이것은 많은 요소 중에 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인물이 피치 못할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또는 자기의 실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운명의 장난 또는 자기 실수로 인해 운명에 의해서 굉장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겪으면서 그것을 고귀한 정신으로 그걸 다 극복해갖고 설령 다 극복해서 해피엔드로 끝나도 그것은 비극입니다. 서양 문학의 개념에서는. 왜냐? 이것은 대단한 이상을 갖고 그것을 실천을 했고 운명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고귀성을 봐서 그리스 비극, 즉 전통에 입각해 있는 비극 작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극이다 희극이다 이 차원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여러 이론가들도 비극은 첫째, 주인공이 좀 고귀해야 된다. 주인공이 높은 이상을 가지려면 저 16세기 이전에는 말이죠. 군주나 귀족이 아니면 그런 더 높은 이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비로소 시민계급이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지. 그전에는 왕후장상, 왕하고 후라는 건 제후, 장이라는 건 장군, 상, 이건 재상이 아니면 무슨 우주적인 그런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신분이 우선 높아야 된다. 이게 18세기 이전의 비극 이론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우선 고귀해야 됩니다. 예컨대 뭐 그냥 욕설이 난무한다든지 이상한 그 사투리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건 비극이 안 돼요. 그런데 렌스가 말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삼통일의 법칙,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가 하나에 집중돼야 된다. 즉 뭔가 하면 시간, 장소, 사건. 사건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안 돼요. 곁가지가 자꾸 있어갖고 다른 사건이 나오면 주인공, 관객이 헷갈려서 안 되니까 사건이 균일한 그 사건의 통일, 그다음 시간의 통일. 시간은 될 수 있으면 하루에 다 일어나야 되고 장소가 여기저기 자꾸 바뀌면 안 돼. 그저 기껏해야 뭐 서울에서 한번 대구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바뀌는 거는 몰라도 수없이 장소가 바뀌면 안 되는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잖아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장소가 수도 없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중요시한 것이 괴테, 헤로드하고 괴테인데 그 세대에 속하는 렌츠도 당연히 셰익스피어를 숭상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작품에도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의 대사를 갖다가 그 구스티켄이 줄리엣의 대사를 외우는데도 그 로이퍼는 그것까지는 안 읽었는지 잘 이해를 못했는지 줄리엣의 대사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그 구스티켄이 자기한테 하는 말로 알아듣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어쨌든 그만큼 셰익스피어의 영향이 여기에서 대단히 강하다는 걸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작가가 렌츠가 가정교사 혹은 사교육의 장점 이렇게 제목을 써놓고 그 다음에 장르를 말이죠. 희극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이걸 볼 때 희극이라고 보지 않고 오늘날 독일 사람들 누가 읽어도 이걸 희비극이라고 그래요. 희극과 비극적인 요소가 뒤섞여 있다고 해서 희비극이라고 그럴 텐데 어쨌든 렌츠는 자기 작품을 희극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작품을 써놓고 그 장르를 작가가 말하는 수가 많아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왜 희극이라고 했겠느냐. 우리 한국의 독자가 생각하듯이 끝에 다 해피엔드로 끝났으니까 희극이라야지 이거 비극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 렌츠는 이 사건 전체, 이 드라마 전체를 이게 뭐 하나의 희극이지 여기 무슨 뭐 운명의 무슨 장난이 어디 있으며 개인의 무슨 큰 그 고귀한 노력에 의해서 극복되는 게 어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희극이다. 이 사회 전체를 비꼬은 거예요. 제목 자체가 지금 빈정거리잖아요. 사교육의 장점이라고. 사실은 사교육의 단점이라 해야 되는데 장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츠가 이걸 희극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은 이 작품에서 말하는 모든 사건이
이 독일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완전히 이 세상 전체를 희극으로 본 거예요. 렌스는. 근데 오늘날 독일에서 문학을 하는 국문학자들은 이 작품을 희비극이라고 그래요. 희극과 비극의 요소가 뒤섞인 작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도 한국적으로 이거 희극이다. 끝이 모두 해피엔드로 끝났으니까 희극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뭐 저로서는 할 말이 없는데, 동문학도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말릴 거예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겠는데, 여러분 동문학도가 아니니까 지금 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희비극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나도. 그러니까 장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극의 규범을 많이 벗어났다. 누구 때문에? 셰익스피어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중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헤로드죠. 헤로드의 영향을 받아서 셰익스피어가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괴츠라는 그 드라마를 쓴 사람은 괴테입니다. 괴테보다 2살 미친 렌스는 괴테를 뒤따라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괴테 이야기가 조금 먼저 나왔네. 그거는 슈투르먼트 드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지. 지금 오늘로서 슈투르먼트 드랑 시대의 이야기는 일단 끝납니다. 그러니까 렌스가 중요한 사람이며, 또 슈투르먼트 드랑의 작품 자체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완결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약점 하나 안 보이는 이런 작품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폭풍우와 돌진, 폭풍우와 같이 폭풍우가 되어서 시대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완전한 형식을 갖출 수 있겠어요. 그게 이제 괴테와 슐러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베르터를 앞으로 내년에 금방 보게 될 텐데, 내년은 이제 금요일이 1월 7일이던가 그럴 텐데, 1월 7일 날 문학사는 고전주의로 들어가겠지만 1월 14일에 그게 베르트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카발레 운트 리베, 관계와 사랑,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내년 1월 7일 날은 고전주의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토의는 1월 14일, 젊은 베르트의 괴로움. 그 작품은 이렇게 렌스의 작품 같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요. 물론 장르도 다르지만 우리가 괴츠를 안 읽어서 그렇지, 괴츠도 한 줄거리를 향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가지, 여기 이야기하다가 여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돼갖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렌스를 그래도 거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괴롭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특히 우리 알모님은 그걸 갖다 성우와도 같이 녹음을 하셨는데, 녹음비는 나왔나? 아마 운산 선생님이 지불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대표로 말이야. 우리가 다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근데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할머님이 그걸 듣고 있으면 다 들리니까 말이죠. 나같이 이 청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들리더라고. 지금 그런데 토의 한다 하더니 나는 말 못했다. 자기가 뭐 또 이야기 다 해서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특히 누가 그런가 하면 청바지님 한마디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아니 저는 알모님이 잘 오디오북을 만들어 주셔갖고 정말 오늘 집에 있으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어제 오늘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듣고 챕터별로 재미나게 들었고요. 그 알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대학교에서 보면 시간제 강사역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다음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 아, 이거 세상 인간은 그렇게 많이 안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공교육으로 가게 되는 그 공교육 지금의 저희 누구나 받고 있는 공교육이 이런 엄청난 과정들 속에서 차츰 변해서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을 들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장인어른 댁에 잠깐 갔는데 그 윤모 검사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거를 저한테 엄청 자랑하시면서 저랑 이제 상반된 주장을 하셨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장인어른한테 그래도 이제 세상은 바뀔 거예요. 막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또 선생님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뭐 그르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생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네. 정말. 예. 그러니까 지금 청반지님의 말씀은 그 중에서 나를 정말 감동시킨 말은 이거예요. 아니 뒤에도 있지만 공교육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공교육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도, 물론 우리 조선조에도 서당은 있었지. 근데 그건 양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지 공교육이 아니잖아요.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18세기 계몽주의의 그 덕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프로이센에서 필헬름 폰 훔볼트가 이제 프로이센에 그 훔볼트 대학을 만들죠. 베를린에.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 교육을 옳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옳게 하려면 이제 김나지움, 그러니까 그 인문계 중고등학교 교육 그런 걸 모두 공교육화한 것인데 그 프로이센이 말하자면 독일을 오스트리아 그 황제가 있던 비엔나 그쪽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쪽은 헝가리 제국, 헝가리를 포함하고 헝가리뿐 아니라 오늘날 세르비아, 보스니아, 유고, 체코 등등 그 모든 나라를 다 포괄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을 하는 그 독일의 핵심민 말하자면 서울 사람들이지만 프로시아가 독일을 소독일 통일, 즉 오스트리아와 그 이민족들을 제외하고 프로시아가 이제 통일을 해서 소위 이제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해서 제2제국 그러니까 필헬름 황제가 이끄는 그 프로시아 제국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제국이 이제 히틀러가 제3제국이라 그랬죠.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 그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이 제1제국이고 그걸 제1제국이라 그러지는 않지. 신성 로마 제국인데 제2제국이 프로시아야. 근데 프로시아의 제도를 물려받은 나라가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프로시아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프로시아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 경성제국대학 등등 우리 식민지에 그대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이 또 뭐 우리한테 뭐 혜택을 베풀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도 내선일체라 그래서 소위 이제 말만 내지인 사람하고 조선하고 다 같은 일체의 사람이고 앞으로
중국이나 저 아시아, 미국 등등을 우리가 다 지배하면 너희들도 지배 계급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국대학을 이 한성에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36년 동안 이제 있다가 해방이 되자 이 제도는 그냥 물려받아서 우리가 투쟁도 안 하고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의 일본의 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더 발전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더 미워지는 거지만 지금 계몽주의적인 교육, 공교육 제도만 생각할 때는 지금 청바지 님이 지금 그 멀리 생각하신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그 투쟁을 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갖고 조금씩 발전시켜 온 그 교육 제도를 우리가 지금 물려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몇백 년까지는 아니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을 하여튼 18세기 말로 잡으면 1789년, 1889년, 1999년 그러면 뭐 200 몇십 년이네. 그렇지. 200 몇십 년 동안 아니 영국의 무슨 마그나 차트 그것까지 시작하면 그 1215년인가 그런데 그럼 몇백 년 또는 뭐 2, 300년이라 그럽시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이 몇십 년 안에 달성을 했다고 감히 자부하다가 뭐 좀 안 된다고 금방 그냥 삐지고 그냥 화내고 말이지 전부 나쁜 놈이라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욕심이 있고 또 덜 배운 점도 있고 말이죠. 정의를 너무 주장했으면 틀림없이 소설 같은 거 안 읽고 말이지 만날 대모만 하다가 뭐 비서실장도 되고 장관도 되고 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의감만 있다가 보니까 또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한 번 고등고시에 합격해 놓고는 다시는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소설도 한 권도 안 읽고는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런 말이나 배우고 말이지. 너무 이야기를 많이 길게 해서 나는 지금 좀 갑자기 목이 마르네요. 그래서 시계도 보니까 끝날 때도 됐어. 여러분 새해 잘 보내시고 건강한 심신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자마자 조금 정신 차리자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때 또 못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여튼 오늘 너무 그 힘을 많이 내서 쓸데없는 주장을 많이 해서 나는 이럴 때마다 그 음해숙 선생을 좀 그 생각하게 된다고. 아무 주장도 안 하는데 모두가 존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주장을 많이 해갖고 인심을 많이 잃어요 사실. 근데 나라고 뭐 주장할 게 없겠나마는 앞으로 조심할게요. 예. 자, 안녕히 계세요 모두. 할머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선생님은 연말 연시 잘 보내세요. 나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